네, 증권광장 일부에서 마련한 특집 코너입니다. 2020년도 경제 전망과 증시 전망을 함께 아우러서 이야기해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는 오늘 2020년 섹터별 전망입니다. 도움 말씀 받기 위해서 SK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애널리스트입니다. 안영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스트레치스트라고 하는 분야가 상당히 굉장히 어렵죠. 재료가 워낙 산재해어 있기 때문에 막 산발적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올해는 글자 그대로 정치가 경제를 누르는 한 해였다. 그래도 뭐 이벤트가 지표를 억누르는, 지표가 뒤쪽으로 가버리는, 사실 경제는 이 수치가 중요한데 어떨까요? 미중 무역 분쟁, 일단 큰 산은 넘겼다라고 평가들은 하던데 산 넘어 산인가요? 아니면은 뭐 뒤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리스크, 뭐 이벤트라고 할 때 가장 뭐 시장과 경제 가운데 있었던 게 미중 무역 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 2개월을 끌었던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양국 정상 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네. 뭐 오늘도 뭐 국내 시장도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나쁘지는 않고 뭐 네. 잠깐 뭐 지수 자체는 조금 뭐 마이너스긴 한데 뭐 이건 큰 의미를 두는 건 아니고 그동안 그렇습니다. 이제 좀 색다른 변화들이 분명히 포착되는 것 같고 네. 내년 연초에 이제 그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뭐 워싱턴에 모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제 서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1월 달 정도에 서명은 하기로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걸 볼 때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나 교착 상태에 벌어져 있었고 시장에서는 이게 될지 말지에 대해서 너무 시각들이 뭐 곤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2개월간 질질 끌어왔던 것들이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아주 긍정적으로 볼 만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을 바라볼 때 핵심은 무역에서 벌어지는 일들보다 그 네. 넘어서서 어떤 패권 다툼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경제에서 나타나는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위 말하는 1단계 합의 이런 부분이 지난주에 있었던 1단계 합의 내용은 무역이라든지 뭐 관세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게 사실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뭐 산업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뭐 안건으로 서로의 이견을 좀 좁히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러한 부분은 이번에 아주 큰 산은 넘었지만 다음 산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2단계인지 3단계인지 몇 단계까지 간다라고 딱 명분한 건 없잖아요. 일단 3단계라고 3단계? 보여지고요. 예. 1단계는 무역과 관련된 것들, 2단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재산권, 산업보조금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협상 내용에 관해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부분. 화면에는 2단계 협상 안건이라고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뭐 여러 2년에 걸쳐서 합의가 된 적도 있고 안 된 적도 있지만 사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양국 간의 어떤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강제력을 갖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아주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모든 이 주도는 트럼프 대통령 하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 내년에 뭐 비근한 예로 오늘 저녁에 이제 뭐 탄핵안 얘기부터 해서 그 내년에는 이제 대선, 재선에 또 도전을 해야 되고 재선이 된다면은 그 이후의 타임 스케줄까지도 아마 고려를 할 거예요. 이번 스타일로 봐서. 아마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라는 시나리오를 지금 구상하고 있을 텐데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 자유무역주의를 좀 역행하는, 거스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흐름들이 명확하게 포착이 됐어요. 이번 교육의 변화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변화를 또 예고하는 것일까요? 네. 사실 뭐 미중 무역 분쟁이 결국은 보호주의가 그 기반에 깔려 있는 거고 그 보호주의가 무역 부분에 있어서 발현이 되면 그게 최근에 벌어지는 것처럼 보호무역주의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호무역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자유무역의 퇴조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사항을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인 측면과 또 시장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 의존도,
그러니까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100%가 넘습니다. 글로벌에서 몇 나라 안 되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내수 비중이 적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뭐 무역단에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나올 거고 최근 들어서 계속 이 교역 쪽에서 이렇게 점점 파이가 커지는 게 제한이 된다면 내수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뭐 우리나라 뭐 현재 내수의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내수 시장이 적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제한적인 성장성이 있는 상태에서 무역에서 이렇게 뭐 자유무역이 좀 퇴조되는 이런 트렌드가 보여지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약간 좀 부정적인 뭐 그런 의미로 다가오고요. 상징성이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코스피 상장사들의 어떤 70% 정도에 해당하는 비중이 수출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재 수출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많잖아요. 비중으로 따지자면 중간재 비중이 훨씬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수출 기업들의 매출이라고 하면 수출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매출 그로스가 나야 되는 건데 뭐 최근에 뭐 우리나라 수출 추이를 이렇게 쭉 보면 거의 1년 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뭐 구체적인 주력 품목에서 좀 부진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처럼 무역에서 나타나는 그로스가 적어진다. 자유무역이 퇴조된다. 그로스가 낮아진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뭐 기업들의 어떤 매출 인식이라든지 뭐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글로벌 대비 언더퍼폼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도 이 자유무역의 퇴조와 뭐 무관하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그렇죠. 보고 그게 있습니다. 이제 수치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성장률 저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인데 굉장히 내수를 부양하기에는 한계치가 분명히 있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고 돈은 많이 풀지만 다 부동산으로 깔고 앉아 있고 증시로는 자금 순환이 잘 안 되고 있고 네. 세금은 엄청 매기고 있고 하여튼 뭐 그 얘기는 그 얘기는 그렇고 자 내년 경기가 2017년도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뭐 올해 19년도인데 올해 초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 2017년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죠? 2017년도에 가장 중요했던 건 아무래도 반도체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과 16년, 이 지난 과거 2년 동안 너무나 경제가 좋지 않다가 2017년도에는 반도체의 어떤 슈퍼사이클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에 회복이 나타났었다라는 게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 지수도 뭐 역대 최고치 거의 뭐 2,500가까이를 그렇게 갔던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에 2018년, 19년 뭐 글로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경기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 국면이라는 점, 그리고 2020년에 지금 뭐 최근 들어서도 그렇겠지만 반도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뭐 업황에 대한 개선 움직임들이 뭐 여러 가지 신호로 포착이 되고 있다. 뭐 이러한 점들을 비추어 보면 2017년도와 비견이 될 2020년도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미중 패권 다툼에 변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017년과 다른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얘기해 주신다면. 물론 다른 점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경험을 했던 건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슈퍼사이클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달러도 전반적으로 1년 내내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또 금융시장 관점에서도 너무 뭐 유동성 관점에서 좋았던 뭐 그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이.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됐었고. 근데 2020년을 좀 돌이켜 봤을 때 2017년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결국 이 선진국에 대한 수요 측면일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가장 좋다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좀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내년 미국 11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대선을 앞두고 워낙에 이제 눈치 보기, 워낙에 이제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이 되는 투자 지출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화당 정부는 투자 법인세 인하라든지 투자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반면에 또 미국의 민주당 측에서는 감세 철회에 대한 공약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간 기업들 입장에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7년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반도체는 물론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 네. 밖에 다른 조건들이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2017년도와 유사하긴 한데 차별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지만 대선이라고 하는 변수들이 또 껴있고. 좋아요. 자, 결국에는 관건은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제 투자 확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그동안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하기에는 통화 완화, 통화를 푸는 양적 완화 이슈가 크잖아요. 저금리를 계속 장기간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뭐 유동성 장세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한계에 좀 봉착한 것은 아닌가. 금리를 더 떨어뜨려? 얼마나 더 떨어뜨려? 마이너스로 가? 마이너스 간다고 이게 무한정 갈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재정을 좀 집행을 확대하는 정부가 이제 뭐 세입세출이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돈을 풀어라. 이런 것들, 재정을 정책을 더 확대할 가능성? 그건 좀 얼마나 좀 엿보입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글로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통화 정책을 투입을 했으니 2020년에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재정 정책을 투입을 해서 확장적인 재정을 편성을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냐는 공론. 네. 네. 그렇게 이제 중론이 형성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거의 512조인가요? 네,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하던데. 편성을 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통화 정책 다음에 재정 정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당위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워낙에 투자가 경기에서는 투자 사이클이라는 게 워낙 중요한데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민간 부분에서의 투자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게 민간 부분의 투자를 공공 투자로 메이크업을 해주는 뭐 그런 양상을 2020년에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공공 투자를 위한 재정 정책, 재정 지출, 또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은 네. 분명해 보입니다. 공공 투자라고 하면은 뭐 가장 상징성이 있는 게 이제 대규모 SOC 사회간접 자본을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공항과 막 도로 막 파고 막 지하로 뚫고 뭐 이렇게. 네. 할까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GTX도 마찬가지고 뭐 3기 신도시는 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거긴 하지만 정부 예산을 보더라도 뭐 지난 2년 동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뭐 상반기 임기 동안에는 SOC 투자라든지 또 뭐 건설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이 비중을 덜 두었습니다. 네. 근데 2020년 예산안을 보시면 이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예산 비중도 뭐 10% 이상 늘렸고요. 뭐 여기에 대한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뭐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뭐 정부 예산상으로도 강조점을 충분히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뭐 한국 정부도 뭐 다르지 않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렇죠. 뭐 재정 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좋다 이렇게도 평가들 하던데, 근데 미국은 이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펴지는 않고 있는 것 같던데요. 미국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당위적인 측면에서는 통화 정책,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경기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응 방식이겠죠. 네. 1차적으로는 통화 정책이 투입이 됐고 재정 정책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당위적인 측면에서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뭐 정부가 어떻게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들만 재정에 투입을 할 예정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적자 재정을 편성해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어느 나라든 존재를 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내놓은 2020년 예산안을 보면 뭐 엊그제 타결이 됐습니다. 뭐 원래는 9월 말에 타결이 되었어야 됐는데 거의 뭐 2, 3개월 동안에 계속 뭐 양당 간의 합의가 이끌어지지 못하다가 뭐 드디어 기사 본 것 같아요. 예. 네, 합의가 됐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가 약간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네. 뭐 그런 내용이 엿보이는데 그 내용인즉슨 뭐 소위 말하는 국방 예산, 뭐 멕시코 장벽, 이 미국 남부의 멕시코 장벽처럼 장벽을 설치하는 예산과 또 국방 예산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뭐 큰 폭으로 예산에 대한 증액 배정을 요구를 했고요. 네. 그 이면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인프라라든지 뭐 건설 투자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액 요구에 대해서 좀 제한적이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의 임기 상반기 동안에는 감세에 주력을 했다면 네. 이제는 재정 지출, 인프라 투자 쪽으로 뭐 더 무게 중심을 둘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트럼프 정부도 일단은 뭐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재정 지출을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미국도 뭐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뭐 적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한국 증시의 방향성이라도 해야 될까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구원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 특히나 원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펀더멘탈로 접근하기보다는 뭐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고 네. 워낙에 이제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의 트렌드가 우리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시선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에 대한 환경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관점에 의하면 뭐 최근에 아주 좋은 그림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금융시장을 눌러왔었던 미중 무역 합의 네. 이 부분이 일단은 뭐 타결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는 뭐 더해지는 게 어떤 반도체의 뭐 글로벌 사이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아주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관점에 의해서는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이익 관점이라든지 네. 또 환율 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가 워낙에 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기업들 기준으로 보면 거의 83조에서 내년에는 거의 뭐 20% 이상 증이익이 되는 뭐 이러한 뭐 전망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이익 전망에 대해서 20% 정도 이상의 어떤 증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만하지만 이 상당 부분 그 증익에 대해서는 뭐 반도체라든지 뭐 IT에 편중이 되는 뭐 이러한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IT를 중심으로 하는 좀 뭐 지수의 상승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뭐 마지막으로는 뭐 환율 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뭐 현재 거의 1,16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환율을 보자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는 기대가 있어야 뭐 환차익이라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순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저희들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지만 저희들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내년 연간으로 본다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업사이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관점에서는 환율 측면에서는 어떤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메리트는 좀 덜 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톤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이익이라든지 환율 측면에서는 그러한 긍정적인 어떤 뷰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충분히 염두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섹터 접근에 있어서도 IT와 그렇지 않은 섹터 이렇게 좀 구분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는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집 코너였고요. 2020 섹터별 전망. 오늘은 여러 가지 스트레치스트라고 하는 시장 전략을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애널리스트 안영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